최근 콜롬비아 해군 전투함의 문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문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ARC 나리뉴함은 한국이 무상으로 공여한 전투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함과 군산함, 안양함을 콜롬비아 해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군산함대 미사일 SSM-700K 해성을 9천만 달러에 수입하여 장착했습니다. 지난 7월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해성 미사일로 대규모 선박 격침 훈련을 공개해 그 유용을 자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발사하여 목표 함선을 일격에 격침시키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레이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어 전세계 대함 미사일과 견주어 절대 뒤지지 않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콜롬비아 해군의 전투력을 증강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접경국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독재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콜롬비아 국경에 거의 전군을 배치해서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콜롬비아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에 전투함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한국산 무기 체계를 이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육군은 한국의 K3를 기관총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콜롬비아를 가깝게 대하는 데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때 5,314명을 파병했는데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쟁 파병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은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총 16개 국가 FTA 관계를 맺고 있는데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맺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2018년 이반 두케 신정부 출범 이래 오렌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표방하는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의 핵심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드라마, 영화, K-팝 등 다양한 문화산업에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수출하는 컨텐츠 강국입니다. 콜롬비아 젊은이들도 BTS를 비롯한 K-팝 스타들에 열광하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발효 이전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 교역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8억 달러로 3년 새 50%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승용차를 수출하고 유연탄과 커피,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술력은 콜롬비아의 일상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간의 무료 환승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보고타 산동네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아차가 콜롬비아에서 지주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모닝과 소울을 기반으로 한 택시는 콜롬비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콜롬비아를 기지 삼아 남미 주요 시장들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콜롬비아에 힘센 엔진을 적용한 친환경 엔진 발전소를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이 발전소에 설치된 힘센 엔진은 기존 모델보다 높은 출력과 LNG와 경유를 선택 가능해 연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테르모노르 때 발전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콜롬비아에 5곳의 엔진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즈 콜롬비아 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해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콜롬비아 방문에 대한 답방이었는데,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한 콜롬비아는 한국과는 형제와도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국민은 한국에 대해 존경과 호기심이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나 역경을 이겨내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발전된 나라를 만들었고, 특히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구를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는 한국과 더 많은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콜롬비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젠 콜롬비아를 도와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야구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미국 SNS상에서는 한국 야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ESPN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배트 플립이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스포츠까지 진행하며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있을 때 도리어 일본이라는 국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감염자가 9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이 신규 감염자가 100명을 밑돈 것은 3월 30일 이후 38일 만인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일본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상 컨트롤 타워도 없으며 제대로 된 방역 대책도 없는 일본이 어떻게 안정되어 가지?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본의 감염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일본의 의료기관들이 쉬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검사를 담당해야 할 의료기관이 휴업을 하다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열성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언론마저도 일본이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19 전파력과 특성을 알고 있다면 집단 면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C19 사태 이후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K-방역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자는 열풍이 불 정도로 세계 각국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K-방역 제품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 분야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각종 K 브랜드에 대한 수출과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쾌거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명품 브랜드처럼 한국 역시 명품 브랜드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대거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는 K스포츠까지 수출되는 신기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C19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포츠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야구 종주국이라 불리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1903년 4월 16일에 설립되어 올해로 1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로 나뉘는데 내셔널리그만 확인하면 올해로 설립 144주년을 맞이하고 있죠. 그에 반해 한국야구 KBO는 1981년 12월 11일에 설립되어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해 미국과 비교하면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19 사태로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선책으로 한국 야구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밤잠을 설치며 박찬호와 김병현 그리고 2019년 방어율 2.32로 메이저리그 방어율 1위를 기록한 류현진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미국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한국 야구를 지켜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 야구 중계권을 구입한 미국의 ESPN은 한국 야구의 스케줄과 시청 방법 그리고 한국 야구팀에 대해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한국 야구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스포츠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야구를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한국 야구를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SNS상에서는 한국 야구의 특징 중 하나인 빠던, 즉 빠따 던지기가 큰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메이저리그에서는 배트 플립이라 불리는 빠던이 투수를 자극할 수 있다며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타자들은 홈런이 아니라 심지어 파울 타구나 뜬공으로 잡히는 타구마저도 빠던을 한다며 경악스러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도 빠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배트 플립을 보여줄 때면 어김없이 보복성 투구나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는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빠던 예술로 표현된다며 부러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에서는 지난 2016년에 게시된 기사를 이번에 한국의 빠던 문화를 소개하면서 지난 5월 4일에 다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메이저리그에서는 배트 플립이 무례함의 상징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예술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한국의 빠던이라는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고 언급할 정도로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치 한국의 빠던 문화가 평행우주에 있는 다른 세계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강타자들이 방망이를 공중으로 휘날리는 퍼포먼스에 생소했지만 황홀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빠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타자들은 마치 챔피언처럼 배트 플립을 실행한다. KBO 배트 플립은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정말 위의 표현만으로도 미국이 한국의 빠던 문화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야구의 종주국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미국의 최고 스포츠였지만 메이저리그에 대한 인기가 점점 식어가면서 젊은 팬들에게 외면받고 있죠. 메이저리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젊은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만약 한국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메이저리그도 다시 젊은 팬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한국 야구 중계 장면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한국 야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야구 팬들의 열띤 응원 문화이기 때문이죠. 타자가 나오면 스피커에서 음악이 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 춤을 추고 응원가를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C19 사태 때문에 팬들은 경기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 팬들의 응원 문화까지 미국 방송에 연일 소개되었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한국의 응원 문화가 미국의 SNS상을 달고 쓸 테니까 말이죠. 이렇듯 한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점점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방송인 오구라 토모야키는 지난 5월 8일 후지TV에 출연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후생 노동성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일본에서 C19가 발생하고 나서 2개월이 경과하는 가운데 테스트 수가 증가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일본의 의료 체계가 붕괴한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들렸습니다. 지난 5월 6일 아베 총리와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야마나키 교수가 야후 재팬이 주최하는 인터넷 생방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인터넷 생방송에서 5월 14일을 목표로 전문가들에게 긴급 선언을 처리할 수 있을지 재평가하겠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C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일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겠다 라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야마나키 교수는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해서 도쿄올림픽 시기에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미 야마나키 교수는 지난 3월에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한국으로부터 C19 방역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일본의 대응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은 현재 진단키트와 마스크, 방역 물품 등도 부족해서 의료진들이 쓰레기 봉투를 쓰고 고군분투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C19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데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월 7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게시되었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집단 면역이라는 가시밭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단 면역의 위험성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영국은 초기에 집단 면역을 추진했다가 영국 총리마저 C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추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스웨덴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무려 3,04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웃 북유럽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죠. 그만큼 집단 면역은 위험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이 집단 면역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대책일 뿐 사실상 일본이 집단 면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C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C19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안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방심을 통해 전 국민이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완벽하게 진화될 때까지 서로 유의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